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설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서 가설 검증은 모델을 설명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어,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설 검증에 있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설 검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실제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가설 검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설 검증이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설 검증은 고등학교에 있는 이제 통계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 가능하고 모델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수학과 통계 기반으로 통계라는 이제 학문들을 기반으로 이제 그 발전하다 보니까 통계하시는 분들과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도 이제 강의를 많이 제작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설 검증에 대해서 블로그나 동영상들을 찾아보면 강의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어, 거의 모든 분들이 가설 검증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인 개념을 그 통계적인 개념 또는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처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아닌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개념들,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가설 검증도 명확하지 통계적인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 검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통계 개념을 가지고서 가설 검증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설 검증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연역법과 기납법입니다. 연역법은 보편적인 사실 또는 알려진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해내는 것이 연역법이고요. 이런 연역법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뭐 이것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기납법은 연역법과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기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로부터 보편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게 기납법이기 때문에 어, 뒷부분을 보시면 기납법으로 나온 결과가 예를 들어서 기납법으로 이제 내린 결론의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내는데 이제 보면요. 그 기납법으로 나타내는데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기납법은 관찰을 이제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더라도 단 하나의 그런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이 나오면 거짓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거짓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뭐 항상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명제가 참인 거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하나의 증거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되는 증거만 있으면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인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명제가 참이 아닌 거짓인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그것을 우리는 발레라고 하고요. 이러한 용이성으로 수학에서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류법입니다. 기류법은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을 거짓으로 가정하고요. 우리가 이게 유니버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렇죠? 이것을 거짓으로 가정한다는 말은 이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것을 대한 모순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이 반대되는 것을 모순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반대로 우리가 알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가설 검증의 아이디어와 동일합니다. 가설 검증도 우리가 알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되는 가설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가설이 그 거짓인지 참인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에 참과 거짓, 이제 가설 검증의 이제 용어로는 채택과 기각을 결정하는 것이 가설 검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추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통계적 추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정과 가설 검증이 있고요. 추정은 이제 살펴보면요.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이 나옵니다. 모집단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집단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키를 알고 싶다, 키의 평균을 알고 싶다 했을 때 모집단은 대한민국의 남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대한민국 남자들의 키의 평균이 알고 싶다고 했을 때 키의 평균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의 키를 알려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대한민국 남자들의 모든 남자들의 키를 조사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전수조사는 시간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일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체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 그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만약에 키라면, 그렇죠? 통계량을 표본에 이 부분 집합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표본의 키가 되겠죠. 키의 평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의 표본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둘의 관계는 표본의 통계량이 x바라고 했을 때, 그렇죠?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 x바라고 했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의 분포가 모집단의 이제 모수와 평균과 동일하고, 분산 같은 경우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개념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개념들로 통계적 추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요.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신뢰도와 신뢰 구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신뢰도 95%와 99% 그리고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뢰도 95%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평균이 1.96 그렇죠. Z값이라고 하는 1.96에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표본의 평균에 더하고 뺀 수의 이제 사이에 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x 반은 표본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우리가 뽑았을 때 평균들은 각각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표본마다 이 구간은 다른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른 말로 의미하면 이제 5%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20개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다면 신뢰도 95%라는 말은 그 중에 한 개는 5%죠. 한 개는 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의 개념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하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졌을 때 2분의 1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동전을 2번 던졌는데 앞면이 2번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으로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이것은 확률이기 때문에 둘 다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00번을 시행해도 확률적으로는 이제 50번, 50번 나와야 되지만 49번, 51번일 수도 있고요. 100번이 다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신뢰도도 100번을 뽑았을 때 5번이 그 평균을 포함하지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100번을 뽑아보면 100번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번 다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100번을 뽑으면 5번이 포함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거고요. 1000번을 뽑았을 때는 50번이 되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1000번을 뽑는다고 해서 1000번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신뢰도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확률과 가능도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을 보게 되면요. 가설 검증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그렇죠? 근데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을 참인지 증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쓰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기인화법입니다. 기류법. 그래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가정해요. 그렇죠? 그 가설을 우리는 H0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H0에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모순일 여기는 이제 확률이 들어가서 모순일 확률이 모순이다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보여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례의 기준을 정합니다. 발례의 기준을 정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의 통계량이 발례 기준을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례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렇죠? 발례인 거를 증명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짓이라고 가정했던 거, 참이라고 가정했던 H0가
그렇죠? 모순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가설 검정입니다. 밑에 써놓은 것처럼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을 일단 참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정한 다음에 통계량을 해서 어떤 값 이상으로 가야 발레가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고요. 그리고 표본이 가설의 발레라면 그렇죠? 우리가 뽑은 것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설정한 값보다 크게 나타난다던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발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이라고 했던 H0를 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설 검정의 이제 검정입니다. 검정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툴로 여러분이 가설 검정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과 검정 통계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의미로 보시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하고 인공지능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굳이 깊이 팔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통계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통계라는 학문을 통달해야 되는 건가? 수학 과목을 통달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은 기계학습이고요. 가설 검정이 이제 기계학습에 이제 사용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기초 개념,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기초 개념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좀 더 깊게 보실 분들은 그때 가서 통계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설 검증의 절차를 볼게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왜 가설을 설정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립가설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기류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반대인 가설을 결정합니다. 기무가설. 그리고 기무가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이 기무가설을 보고 데이터의 분포를 봤을 때 그 분포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을 설정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은 Z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 분포라면 T 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분포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분포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설들이 그 가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Z 검정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나 IQ 뭐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Z 검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예시를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T분포 예를 들어서 F분포, F검정 또는 뭐가 있나요? 카이 제곱 검정 이런 용어를 봤을 때 되게 의아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쓰이지? 근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깊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통계량은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죠? 원하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분포를 가지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렇죠? 무엇을 이거는 이제 좀 더 내려간 겁니다. 무엇을 검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강력. 여기서 이제 기강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상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상치. 특별히 큰 값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큰 값을 기준을 그 값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상치와 이제 반례가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상치가 발생할 확률과 반례가 나올 확률은 두 개를 더하면 1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키의 평균이 180c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가설이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집단을 뽑고 B라는 집단과 A라는 집단을 뽑았는데 이때 평균이 178cm였어요. 그리고 이때 평균이 208cm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떤 집단이 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뽑은 표본인 것 같나요? 그렇죠? 178이죠. 178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말한 대한민국의 남자의 키는 180cm이다라는 것을 더 뒷받침해 주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농구 선수 그런 집단에서 표본을 표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키가 평균이 180이지만 우리가 뽑은 이런 집단이 만약 극단적인 부분에서 채집이 됐다면 208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178을 뽑을 확률보다는 훨씬 작은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치가 나올 확률은 반대로 반례가 나올 확률에 과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정반대로 나오고 이 기강력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 이상치가 될 확률이며 이 이상치가 될 확률은 반대로 말하면 이상치가 나올 확률이 작다는 것은 반례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의 수준으로 우리가 반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택한 키 분포에서 특정 값 이상이 나올 확률, 이상치가 될 확률 또는 반례가 될 확률을 보고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설 검정이 기류법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쉽게 가설 검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설 설정 한번 보실게요. 이제 모집단의 모수를 기무가설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고요.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립가설은 단지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명제이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립가설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립가설로 가설 검정을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검정을 하는 것은 기무가설이. 왜죠? 대립가설이 옳다는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가 옳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반대인, 왜냐면 이제 틀렸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반례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루법처럼. 그래서 얘를 거짓인 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서 반례를 찾아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본을 뽑았더니 정상적인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을 해야겠죠. 결국은 대립가설이 거짓이 되는 거, 기각이 되는 거겠죠. 거짓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류법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래서 일단은 가설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임금이 오르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늘어나는지 알려면 임금이 오른 경우에 대해서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오르면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무슨 증거만 찾으면 되죠? 임금이 올랐는데 생산량도 오른 거를 찾으면 얘는 거짓이 되니까 당연히 H1이 참이 된다. 이렇게 찾는 게 가설 검정이고요. 가설 검정에서는 이제 두 가지는 여기서 참이냐 거짓이냐로만 나오는데 가설 검정은 확률이기 때문에 참이냐 거짓이보다는 어, 참일 확률이 크다. 그거를 우리는 유의하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의하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100%는 없거든요. 이상치처럼 그렇죠? 이게 발레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특정값 이상이 발레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의 확률로 이상치일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확률로는 발레지만 이 정도의 확률로는 이상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한 거죠. 의미가 있다. 그렇죠? H1은 유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예제도 한번 가세 설정하는 거 여러 번 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올해 차량의 판매량은 150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올해 지금이죠. 현재 150대인 거죠.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판매량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가설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다. 근데 영향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다,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판매량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오르는지 알고 싶으면 크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겠죠. 또는 영향만 알고 싶으면 어, 크거나 작거나도 둘 다 포함되는 그렇죠? 같지 않다 라는 것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알고 싶은데 우리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기무가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는 같다가 기무가설이겠죠.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했죠? 판매량. 그렇죠. 얘가 통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 같은 경우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무엇을 사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뭐 IQ 한번 볼까요? IQ도 보면 초등학생들의 평균은 105고요. 한국의 초등학생의 IQ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어, 한국의 초등학생의 IQ와 일본의 초등학생의 IQ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관계면 높은지 낮은지도 될 수 있고 같다, 틀리다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 한국의 IQ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 높은 걸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관계만이라고 했을 때는 뭐 105와 같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IQ, 한국의 IQ는 105보다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되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고 기무가설로 설정하고 그 기무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검증하죠? IQ의 이제 검정 통계량을 결정하고 IQ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렇죠?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제 95%거든요. 95%의 확률로 어, 그 정상일 확률, 그렇죠? 그리고 이상치일 확률이 5%인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상치일 확률은 5%지만
발레일 확률은 95%가 되는 거죠. 특정 값 이상의 확률이 이제 5% 수준으로 하는 게 가장 많이 되겠고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회귀 분석도 이와 똑같이 할 수 있죠.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선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선형성. 그렇죠? 선형성이라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거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니까 x가 y에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영향을 주는 거죠.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대로 우리가 가설 검증할 가설은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기무 가설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무 가설이 거짓이냐 참인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 그게 가설 검증이 되겠고요. 가설 검증은 이제 모집 단위 분포가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표본의 분포죠. 표본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죠. 유의 확률, 유의성을 보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파가 말하는 것은 기준치, 이상치와 반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상치의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0.05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얘가 이상치일 확률이 0.05면 발레일 확률은 0.9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p 값이 예를 들어서 0.025라면 발레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0.975니까 P값이 작을수록 우리는 발레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유의하다라고 따질 때 P-밸류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렇죠? 작을 때 우리는 유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p-밸류가 알파보다 작을 때 H0 기무가설의 발레일 확률이 우리가 뽑은 표본이 발레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높기 때문에 H1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 확률이고요. 그리고 알파는 그렇죠? 우연히 큰 값이 나오게 될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최대값이 우연한 값이 나올 그 확률의 최대값이 알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사실 가설 검증은 다 이해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단측 가설과 양측 가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했던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IQ를 보게 되면 KIQ가 있고 JIQ가 있는데 이것의 관계를 보려고 할 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보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크다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크거나 작다라고 했을 때는 단측 가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반대로 이제 뭐가 있죠? 같거나 다르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관계. 관계가 있다, 없다 할 때 관계는 이제 양측 가설, 그렇죠? 같다와 다르다. 다르다는 뭐와 같죠? 큰 거랑 그렇죠? 큰 거랑 작은 거 둘 다 포함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양측 가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설 검정에서 통계량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검정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되겠죠. 한국 남자의 키라고 했을 때는 키가 되겠고요. 한국과 일본의 IQ라고 했을 때는 IQ가 되겠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수치 그게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이랬을 때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키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z-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z-값이 어디냐, z-값이 우리가 정한 기준값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반례의 기준을 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T 분포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모를 때, 그렇죠? 평균만 알 때, 그렇죠? 그 분포의 분포가 이제 나타내는 분포를 우린 T 분포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의 통계량이 T 값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모집단의 분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들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느냐 라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F 통계량 같은 경우는 분산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개 값들은 정확히 말하면 정규 분포의 일정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 제곱이라는 것은 x라는 것은 여기 z 보면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또는 모수의 평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m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내는 x를 그리스어로 카이라고 읽어요. z는 표준정규 분포잖아요. 그럼 x는 정규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 이러한 정규 분포의 그렇죠?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나타낸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F 통계량 같은 경우는 분산 정규 분포의 분산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분포들을 우리가 그려놓고 나서 특정 우리가 원하는 값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들이 이런 분포를 그린다면 찾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값은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얘도 단측 검증과 양측 검증이 있고요. 똑같이 특정가 이상으로 됐을 때 이상치다. 특정가 이상일 때는 반례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주는 게 됩니다. K 제곱값이 X 제곱값이 결정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Z 값이 결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가설 검증의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하게 되는 거니까요. 분포는 나중에 따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의 개념들이죠.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예요. 이게 뭐죠?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죠? 언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평균에 가까운 수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죠. 180cm가 한국 남자의 키라고 했을 때 그렇죠? 표본의 평균이 178이나 182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이상치라고 보는 값들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값. 예를 들어서 표본의 평균이 300cm가 나왔다면 3m가 나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집단의 평균이 180이 아니라 250일 가능성이 더 큰 거겠죠.
2m 50이 될 가능성이 큰 거겠죠. 그런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의 평균이 180일 때 우리는 300cm를 뭐라고 하냐면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죠? 이상치고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1.5류는 결국은 이상치에 대한 얘기예요. 원래 기무가설 이 값이 참이었는데, 그렇죠? 참이었는데 우리는 이 값이 이상해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류를 범하는 확률을 알파, 결국 알파는 어떤 거라고 했죠? 이게 이상칠 확률입니다. 이상칠 확률이 알파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어렵게 썼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이종 오류는 이제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기무가설을 선택하는 오류고요. 오히려 반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베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일종 오류가 포커스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알파와 P 값으로 우리가 가설 검증 모델을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P 값과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H1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얘가 이상치 오류니까 얘보다 작다는 것은 발레의 확률이 얘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가설 검증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셨고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써놓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한 가설 검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알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엄격하게 추론할 것인지 이게 뭔 거죠? 우리가 이제 수들이 있으면 발렌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2m라는 값이 평균으로 나왔는데 얘를 이런 값이 나오면 얘를 발레로 볼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 그렇죠? 그게 알파고요. 실제적으로 알파는 이상치일 확률인데 왜 여기다가 발레가 존재할 확률을 썼냐면 이상치일 확률과 발레 확률은 합하면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치일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1에서 빼면 발레가 존재할 확률과 같다. 그리고 H0가 채택됐을 때 표본의 통계량이 이게 무슨 말이죠? H0가 참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참일 때 표본의 통계량이 이상값이 나올 확률이다. 그렇죠? 그게 알파라고 했었죠. 정확하죠. 그리고 p-value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통계량의 모수의 분포일 확률. 이게 통계량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표본이 모수의 분포. 결국 무슨 말이죠? 이상치일 확률인 거죠. 그렇죠? 특정 값이보다 크면 이상치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일 가능성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작아져야만 발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 그래서 통계적인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유의하다는 것은 유의성 검정과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가설 검정은 우리가 뭘 검정하는 거죠? 가설 검정은 정확히 말하면 H0를 검정하는 거고요. 유의성 검정은 우리가 얘를 발레라고 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하는 거냐면 H1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유의하다는 말은 H0가 우리가 뽑은 검정 통계량이 표본의 통계량이 H0의 분포에서 이상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값 이상이기 때문에 발레이다. 그렇기 때문에 H1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가설 검정은
정리가 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이 매우 어려운 개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류법과 통계적 추정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들로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혹시 강의를 듣고서도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그렇죠?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면 그것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